예, 언제나처럼 첫 순서 오늘 하루의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자, 오늘은 저희 YTN의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얘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발의한다. 그러니까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시에 이제 기자간담회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해임을 거부하면 다음 주 중에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 보였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제대로 된 자료 제출과 증언이 불가하다라면서 철저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해임 건의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재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 강경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꺼내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 적절한 카드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발의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국회 벌써 발의가 됐군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안 정보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이제 발의가 되면은 국회의장은 발의 후에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하게 되고요. 이때 표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폐기되는 그런 수순을 맞게 되는데 지금 정기국회 일정이 내일하고 모레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건 일찌감치 합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은 이제 해임 건의안이 보고가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의 계획으로는 모레 12월 2일에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보고는 하더라도 그 모레 또 상정할지 그거는 뭐 불투명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내일 모레 본회의를 합의를 해놨지만은 지금 처리할 안건이 하나도 없다. 뭐 법사위에 다 묻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김진표 의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뭐 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해임 건의안은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제적 과반 찬성이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참석하면 찬성하면 되는데 민주당 표만으로도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 169명이고 국민의힘 115명이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실제로 지난번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때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해서 그때 국민의힘 정의당이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표결에 170명이 참가해서 168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이번 건도 발의가 돼서 표결되면은 그냥 통과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가타부타 대답 안 하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지난 박진 장관 처리한 때는요. 그럴 경우에 이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거고요. 탄핵소추안은 조금 다르죠. 일단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은 직무정지가 되죠.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거죠. 물론 이 건도 해임 건의안하고 통과 의결 요건은 똑같습니다. 제적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발의되면은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물론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원활한 진행은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국회에서 처리 과정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 해임 건의안 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한 방탄 기념비 세우기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면에 이상민 지키기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이태원 참사발 정쟁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때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린다고 하면은 이상민 장관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이상민 장관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일부 유가족들도 이상민 장관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하는 적도 있었고요. 예. 또 본인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상당히 많죠. 참사 초기에 이상민 장관의 그 책임 회피성 발언, 또 폼나게 사표 운운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봐주고 싶어도 좀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이 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지난주에 좀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정진상 실장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죠. 또 김의겸 의원 청진도 술자리 의혹 제기, 이게 가짜 뉴스로 드러났죠. 네. 이런 것들로 상황이 몰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또 이걸 꺼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상황을 좀 반전시키겠다. 그래서 계속 그 공격의 고리를 이어가겠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론이 사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도 이게 어디까지, 특히 이제 정당은 굉장히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거 어디까지 이거를 이 소위 말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전에 뭐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마친 뒤에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일단 비공개 회동에서는 양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협상이 결렬됐고 12월 1일에 원내대표 회동 추가로 갖고 협상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히려 이 해임 건의안보다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하는 시간이 더 길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점점 더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이었던 것도 이번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며 삭감하는 등 멋대로 예산안을 칼질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적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했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려고 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 강경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그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들 오전에도 만났고 오후에도 만났는데 오후에 만난 거는 이제 그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이후에 만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밀어붙이면은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트 할 겁니까? 보이트 곧 결정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별로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 원인 그리고 책임 소재를 밝히고 또 재발 방지책 만들려고 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 건의안 꺼내서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의 처리 과정을 보고 대응하려고 한다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톤다운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내일하고 모레 본회의 열지 말자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건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권에 대해서 이제 보이콧 내부에는 보이콧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밀어붙이지 않는 것은 급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가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주당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예결위가 활동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오늘까지 새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고 그거를 국회 본회의로 넘겨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일정의 예결위 활동을 연장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정부안이 지금 부의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아마 예결위 활동은 연장하기로 합의가 됐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산안 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을 벌 수 있기는 했지만은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새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로우키로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상민 장관 문제 이렇게 볼 때에는 이 핵심적인 키는 사실 대통령실도 또 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도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한다라면서 이런 식이면 야당과의 정상적 협의는 어렵다.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홀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연합뉴스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 전한 내용인데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의 그런 기류 입장이 그 전반적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오후에 어떤 국정조사 보이콧에 대해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결정 존중한다. 그렇지만 어떤 변동이 이루어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언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을 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해임 건의안이 그 처리가 되더라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거부권 행사 문제가 아니라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타부터 대답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냥 대통령 그 성의를 표한다면은 국회에 이런 건의안이 제출됐으나 수용하지 않기로 하겠다라는 식의 문서만 보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조사기관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하는데 여기에 참석을 안 한다라고 할 권한이 없는 거죠. 안 하면은 고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보이콧이다라고는 분명히 밝히지 못하지만은 국민의힘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입장을 전할 수는 있겠죠.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임 건의안 그 이후에 탄핵 소추까지 나오게 되면 사실 제가 볼 때 이 전국은 진짜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탄핵 소추안이 지금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게 있느냐 법률 위반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위반이라고 할 소지는 없는 거고 지금 오늘 민주당이 밝히는 걸 보면 대략 그 법률 위반 뭘 위반했나? 그 정부조직법에서 재난의 책임자가 그거 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이다. 그리고 또 그 경찰청법에 산하계에 경찰을 두고 있다. 또 소방을 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들어서 행안부 장관의 그 탄핵소추를 법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 것만을 한다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 보고는 뭐 민주당도 법률 검토를 했겠지만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저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 판단을 하겠지만은 그리고 만약에 탄핵을 결정하려면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탄핵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높은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일단 좀 뭐 우리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야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직무정지까지 당하고 만약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뭐 임명을 또 안 하고 있으면 이 과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공석처럼 아주 오랫동안 또 이렇게 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은 되네요. 자, 대장동 얘기해 보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고 50억 가량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바로 곽상도 전 의원인데요.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이구,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으로는 뇌물수수액의 2배인
50억여 원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뇌물로 받은 25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해달라고 했는데요. 곽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 그런데 세금 등을 제외하면 약 25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직전에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징역 5년을, 또 남욱 변호사에게는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곽 전 의원은 내가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결백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를 해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봤는데요.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예,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그 통상 결심 공판 끝나면은 3주에서 4주 뒤에 그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곽성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이 15년 구형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만배 등이 지방자치 권력과 유착해서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 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의원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서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액수가 전례 없이 많은 액수다. 네. 또 아들의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해서 재질이 불량하고 게다가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검찰이 대장동 비리의 중요한 부패의 한 축이다라고 봤지만은 곽성도 전 의원은 이제 오전 공판 끝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소설로 이렇게 구형해도 되냐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뿐이다라고 했고 오후에는 아마 최후 진술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아직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논리로 항변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요새 이 검찰과 소설을 연관시키는 분들이 많네요. 정치권에. 자, 근데 이 또 하나 이 남욱 씨가 엊그제 있었던 공판에서 했던 진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네,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에 지금 남욱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는데 2018년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과 정영학 회계사,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가 있던 중에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이제 돈을 달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김만배 씨가 어렵다라고 거절을 하자 곽 전 의원이 회사에서 돈 빼내고 3년 정도 징역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곽 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제가 죽어도 진작 죽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한 반면에 지금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취해서 그런 얘기를 가볍게 했고 김만배 회장이 화를 엄청 내서 거의 싸웠다라면서 당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진술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검찰이 이 남욱 변호사 이런 진술 담긴 신문 조서를 재판부에 참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가 이렇게 처음엔 받았다가 곽상도 김만배 측 변호인이 아니 그걸 왜 받냐 하고 반발하니까 다시 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남욱 씨의 이 마지막 진술이 재판부의 선고에 그 많은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영향을 줘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 참 요새 이 재판 대장동 재판도 이게 진술이 나올수록 참 점입가경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 자, 오늘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뉴스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폭행 혐의 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의원의 독직 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를 하던 중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고 정 의원이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렀다라는 건데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점에서 결과가 뒤바뀐 건가요? 일단 그 2심이 무죄를 판결내는 것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2심 판결을 뒤집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독직 폭행이 고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원심을 유지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했다라면은 대법원도 또 이렇게 달리 판결 볼 수도 있었는데 검사의 증명이 부족했다라고 본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 인앤아웃 지금까지 YTN의 추웅로 해설위원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